뉴스버스 속토부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 김건희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달 23일 국회 행안위에서 두 사람의 설정과 진실 게임을 지켜봤던 호남 출신으로 전남, 나주, 화순 지역 삼선 의원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정훈 네.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이번 주 전국을 달궜는데요. 네. 오 시장에 대한 특검 조사와 추 전 원내대표 영장 발부 여부 등 이런 것들이 향후 전국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그리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까지 갈 것인지 전국 현안 이슈와 내년 지방선거 문제 등을 우리 신정훈 위원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국회 운영이 있었고 정보위 이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그걸 끝으로 국정감사 다 끝났죠. 네네. 행안위는 이제 한 주 전에 끝났고요. 네, 네. 잘 마무리됐습니다. 네, 국정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향후 전국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국회의원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표결 전망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 어떻게 보시는지. 예. 우선 그 계엄 그날은 다시 상상하기도 좀 싫은 그런 날인데요. 그렇죠. 예, 국회의원 입장에서 계엄을 이 계엄 그 발표문을 보면서 네, 포고령. 예, 네, 야, 이 나라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했구나 하는 것들을 직감적으로 느꼈고요. 네. 제가 그 당시 국회에 이제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네네. 그날 이제 윤석열이 네. 그 계엄 선포를 비상계엄 선포를 네. 딱 하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제일 먼저 이제 가가지고 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 국회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그 표결로 해제를 의결하면 네. 계엄이 이제 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가장 먼저 국회의원들이 가야 될 곳이 국회잖아요. 네네. 그런데 많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다 갔는데 그때 가장 먼저 국회에 입성하신 분이 신정훈 위원장이십니다. 지금 네. 빨리 듣고 직감적으로 빨리 뛰쳐가신 거잖아요. 저희 세대가 그 80년 광주를 겪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이 계엄 포고문을 읽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야 이제 군대가 네. 국회에 닥쳤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표결로서 종결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보다도 국회에서의 이 계엄 세력과 네. 민주주의를 지키는 세력 간에 엄청난 그 밀당이 앞으로 충돌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죽어라고 달려갔죠. 네. 그랬는데 뭐 사실은 제가 제일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많은 의원들이 도착을 안 했지만 네. 대부분의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한결같이 국회로 달려온 이유는 계엄에 대한 사전적인 네. 대비라든가 네. 또 학습이 돼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심지어는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들도 아마 네. 그런 비슷한 심정을 일부는 느꼈을 텐데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추경호의 역할이 있죠. 그렇죠. 네. 네. 당연히 이 비상사태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이 국회로 달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추경호와 이 원내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한사코 국회로 못 가게 네. 뭐 당사로 오라 했다가 국회로 오라 그랬다, 당사로 예, 오라 그랬다 예.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예, 예. 번복하고 그랬지 예, 않습니까? 예. 이런 네.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본회의 의결을 방해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이제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가장 이 계엄의 후과 책임 이런 것들을 추궁하게 되면 가장 두려운 사람이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상상합니다. 그때 이제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날 저녁에 이제 국회의원들을 이리 오라 그랬다 저리 가라 그랬다 막 한 과정에 윤석열 전화 받은 것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윤석열이 전화해서 네. 계엄을 미리 말하지 못했다 이런 어떤 양해를 구하는 식의 전화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뭐 법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네. 가진 머리를 다 짜내서 자신들의 알리바이를 아마 구상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은 이 국민의힘은 철저히 계엄을 이 방관하고 방해하고
아니 계엄을 방해하고 방관하고 네. 계엄 해제 사실상 의결을 동조 방해했던 그렇죠. 그래서 네. 계엄에 동조했던 그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네. 이 큰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인제 국회로 오라 그랬다. 윤석열 전화 받고 그걸 계엄을 표결을 방해하려고 그랬으면 "왜 국회로 오라 그랬느냐." 이런 해명을 하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과로 보면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 말하면 친한계, 한동훈계만 네.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네. 네. 나머지는 다 밖에 있었단 말이죠. 한동훈계도 그때 당시에 도착을 일부 했었는데 네. 뭐 상황을 약간의 정보를 들었는지 굉장히 위축돼 있었고 네. 굉장히 그 정말 그 어찌 보면 국회 그 본회의장 네. 아주 구석지에 모여서 상당히 그 근심 걱정이 아주 많은 그런 네.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제일 먼저 도착하셨으니까 그날 상황은 처음부터 끝까지 네. 국회 상황은 우리 신원님이 다 아신다고 봐야 되는 본회의장 거죠. 안은 압니다. 네.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정문 앞에서 충돌이라든가 네. 남장을 넘었다든가 아니면 그 본관 국회 본관에서 했던 그 충돌 이 상황을 제가 오히려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네. 많이는 그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하면 밤 되면 불이 다 꺼져 버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 들어가서 불을 다 그 의사당에 국회의사당 불을 켜고 다니셨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국회 지금 경비들이 네. 문을 잠그고 불을 소등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네.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고 다시 이 불을 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조치를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네. 제가 직접 뭐 전기 스위치를 누르고 예. 다니진 않았다. 예. 네. 그런데 인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앞서 인제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으로는 특검에 구속된 의원으로는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두 번째인데 첫 번째가 권성동 의원 있고 네. 이번이 두 번째인데 권성동 의원도 그랬지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때도 뭐 했고 이번에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쇼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본인이 체포한다고 포기한다고 해 가지고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 혐의가 워낙 명백하기 때문에 네. 본인으로서 상당히 좀 그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름대로 사법 그 책임을 회피하는 네. 나름대로 정치적 제스처라고 보이는 거죠. 네. 이것을 마치 그냥 정치 탄압의 그런 연장선인 것처럼 그렇게 네. 프레임을 짜고 싶겠지만 네. 드러나 있는 증거라든가 또 앞으로 드러날 여러 가지 증거는 네. 내란에 동조하고 또 계엄 해제에 방해하는 그런 본인들의 이 이야기를 덮지는 못할 겁니다. 네. 만약에 인제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통과가 돼야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 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두 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혐의가 입증되게 되면 인제 그것은 추경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그 네. 정당이 그 전체적으로 이 내란에 어떤 역할을 했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책임 추궁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고요. 네. 내란 정당 유언 정당으로 또 이렇게 네. 책임 추궁이 또 네. 되어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5 일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추경호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그 내란 가담한 국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전에도 만약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공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건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까지 갈 것 같습니까? 현실화될 것 같습니까? 실제로 그 통진당의 사례를 네. 보면 그 선동 그러니까 내란 음모를 예비 음모 내지는 선동 행위만 가지고도 네. 지금 그때 심판 청구까지 갔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내란에 그 뭡니까? 그 가담했다는 네. 것이 밝혀지고 그 원내대표니까 당연히 예. 인제 가담한 게 드러나는 거죠. 이게 인제 그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네. 현저하게 위협하는 행위를 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그 정당 해산 청구까지를 갈 수 있는 그런 네.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인지 이게 인제 발등의 불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지난 4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728조 원 규모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데 보이콧을 해버렸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 들어가는데 뭐 꺼져라 이런 고함도 지르고 그랬는데 이게 상당히 선을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건 엉뚱한 화풀이 아닌가요? 지난해 예산안을 네. 통과시킬 때는 대통령의 제안 설명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윤석열이 네. 안 와버렸잖아요. 네. 네. 올해는 야당으로서 당연히 내년 1년을 그 살림살이를 이렇게 발표하고 또 설명하는 자리니까 당연히 이것은 이것대로 또 응하는 것이 현재 네. 야당으로서 뭐 정당한 의무 책임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인제 이 지금 국민의힘은 내란 가담 행위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끊임없이 두둔하고 있고 네.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책임 추궁에 대해서도 네. 내란이 아니라는 이 자기 주장을 계속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국민의힘이 유언정당으로서 책임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소속한 그 내란에 대한 그 자기 반성이 좀 전제된다면 네. 국민과 또 정치권에서 나름대로 이 정국이라는 것이 정무적인 판단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끊임없이 지금 국정을 지금 맡은 지 두세 달도 안 된 그렇죠. 그러니까 네. 100일 된 네. 정부에게 물러나라 그러고 네. 또 이 예산안 설명도 보이콧하고 하는 자세가 국민들이 네. 납득하겠는가? 네. 오히려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가 더 빛나 보이는 것도 있다. 네네. 이렇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가장 뭐랄까요? 큰 고비 중에 하나가 관세 협상이었잖아요. 네네.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네. 근데 관세 협상이 잘 타결됐고 네. 뭐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걱정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후속 뭐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인제 후속 조치들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야당이 저럼으로써 좀 부담되거나 이런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관세 협상에 대해서 참 이걸 우리가 잘했다고 만족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특히 미국의 어떤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네. 이 관세 협상의 과정을 우리가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네. 정부의 입장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나마 선전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이 관세 협상을 일방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후속 조치를 통해 가지고 그 관세 협상의 결과물들을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하게 네. 또 그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인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는 그래서 "국력을 길러야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자주국방을 뭐 네.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아마 인제 그런 어떤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네네. 보고 있는 국민들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행정부도 인제 네.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늘 그 이러한 모습으로 어떤 이 외교 관계라든가 통상 문제를 풀어나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벌써부터 이제 미국 국내에서부터 트럼프의 어떤 이 정치적인 어떤 그 위상이라든가 또 유치에 대한 반론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관세 협상은 이 결과물이 아니라 앞으로도 과정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력을 좀 공론을 굉장히 좀 모아서 네. 이 문제에 대한 대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네.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인제 구속영장 얘기하다 체포동의안 얘기하다 여기까지 좀 왔는데 네. 어차피 그날 지난 4일 날 시정연설을 하는 거 보니까 네. 그 국회 입장할 때 박수갈채도 나오고 또 환호성도 나오고 이렇게 하던데 네. 전반적으로 뭐 그 누가 봐도 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유튜브로도 중계가 되고 네. TV로도 중계가 되고 다 봤기 때문에 네. 상당히 잘했다 이런 평가, 성과가 좋았다 이런 평가들은 뭐 누군가가 이렇게 강변하지 않더라도 국민 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아마 국민들이 그 뉴스를 따라잡기 하는 것도 정말 힘들 정도로 네. 24시간을 풀로 뛰고 있고 또 벌써 또 에이펙 마치고 또 유럽을 또 가신다는 그런 또 네. 일정이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안쓰러울 만큼 네. 굉장히 좀 경무와 과중한 일정들을 소화해내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 짧은 시간 내에 우리나라의 무너진 민주주의와 또 대외적인 유상, 국제적인 유상 이런 것들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이 네. 제가 보기에는 정말 눈부신 네. 이 어떤 결과를 그렇죠. 냈고 에이펙을 그렇게 완벽하니 또 치러낼 수 있었던 것도 네. 아마 우리나라의 위상을 아주 굉장히 든든하니 네. 또 만들어낸 그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준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 네. 그게 뭐 자화자찬으로 이렇게 들리지가 야, 그 않더라고요. 말씀 네. 하실 때 얼마나 네. 가슴이 뿌듯하고 짜릿한지요. 음. 그 영혼까지 갈아서 다 그렇죠. 예. 준비를 했다는 거죠. 해냈다. 예. 이런 것을 보고 그 결과가 단순하니 그냥 말의 네. 이 성찬이 아니라 네. 우리 모두가 느끼고 보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네. 실감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이게 뭐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시름, 걱정 이런 걸 좀 많이 덜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 이제 조금 아까 특검 얘기하다가 조금 샜는데 네. 다시 돌아가서 좀 얘기해 보면 오세훈 시장, 명태균 씨 소환했는데 네. 지난달 23일 행안위 국감에서 두 사람이 한번 설전을 벌였고 네네. 진실게임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날 뭐 행안위 이제 위원장으로서 다 지켜보셨는데 두 사람 진실게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누가 거짓말합니까? 카메라를 통해서 국민들이 다 이렇게 보시지 않았겠어요? 네.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하는 이야기와 또 이 언어도 문제지만 표정과 제스처 이 모든 것에서 국민들이 상당히 그 진실에 네. 좀 도달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거침없는 명태균의 언어 그리고 아주 뭡니까? 과거에 대한 기억을 아주 세세히 시간부터 장소까지를 아주 네. 그냥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명태균의 이야기가 약간은 거칠지만 네. 굉장히 실제로 경험했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갖고 나왔다는 느낌은 들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경험을 네. 하지 않았으면 아무리 네. 애워서도 그렇게 이 자신 있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힘들죠. 네. 근데 반면에 오세훈 언급을 많이 피했잖아요. 얼마나 네. 이 카메라 앞에서 당당합니까? 음. 그리고 아무리 국정감사라도 이 국회의원들에게 결코 물러섬이 없는 네. 그런 당당한 사람이 명태균의 한마디 한마디를 거의 그냥 어찌 보면 그때 표정을 제가 사진으로 좀 찍었거든요, 사실은. 아, 그렇습니까? 사회자리에 있으면서 네. 저런 표정이 있구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걸 좀 밖에 공개를 좀 어디다 올려놓으시면 같았을 제가 한번 텐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아무튼 그리고 막 명태균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 실소를 터뜨리는 그런 여유를 일부러 보이려고 했는데요. 네. 그 이후에 명태균의 증언이 계속되자마자 얼굴이 굉장히 긴장되고 네. 굉장히 초조해하는 네. 그런 분위기가 역력해 보였습니다. 그때 이제 인상적이도 그 명태균 씨가 7번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나고 무슨 중국집에서 만나고 막 이런 얘기들 다 하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 나올 때 국민들 입장에서도 또 워낙 구체적이니까 네. 명태균 씨가 한 얘기에 대해서 뭐 경험 아까 얘기했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경험하지 않은 명태균은 여러 번 추궁을 당하고 네. 또 언론으로부터 인터뷰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가 주장한 바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실제로 경험한 바를 증언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그에 따른 증언과 문자 네. 이런 것들 다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심지어는 뭐 김영선과의 이 오세훈과 연애 편지 얘기인 것 같죠. 네. 그것도 이 그냥 자기가 봤다라는 주장이라든가 그게 있었다고 주장한 게 아니고 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네. 직접적으로 이 수사관이 보여준 내용들을 네. 봤기 때문에 그 증거나 자료가 있다. 네. 뭐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태균이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고 또 영악한 사람이고 네. 그런데 그런
정황과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특검의 대질 신문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좀 네. 볼만할 거다 이렇게 음.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쟁점은 그거잖아요. 네, 여론조사 비용이 13차례인가 여론조사를 12차례 네, 하고 네, 그 비용을 대납을 tip근을 했죠. 통해서 3,300만 원을 대납했다. 네. 이게 이제 갖고 있는 혐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건데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 시장은 이제 계속해서 부인해 왔단 말이에요. 네. 핵심은 이제 그건데 음. 그날 보시기에 그 명태균 씨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셨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아마 이 팩트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법리 구성이 어느 정도까지 될 건지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하는 그 특검의 어떤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네. 좀 그건 좀 미뤄두겠고요. 네. 어쨌든 간에 그 오세훈이 그 명태균의 증언을 다 허위다,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네. 뭐 본인은 다들 거짓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대질신문에서 그렇게까지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음. 오늘처럼 대질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리 이렇게 공개를 하면 네. 자기가 미천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네. 네. 근데 오늘은 그 미천을 다 보여줬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때 사회를 보면서 네. 명태균 증인이 굉장히 흥분하는 모습들을 여러 번 제가 제지를 했더니 네. 많은 이제 시청자들께서 왜 명태균의 입을 막느냐 그랬는데 제가 흥분한 상태에서의 증언과 네. 조금 더 평상심을 갖는 상태에서의 증언의 어떤 신빙성이랄까 네. 보시는 분들의 어떤 그 이해도가 좀 다를 것 같아서 저는 지속적으로 좀 가라앉히고 네. 증언을 해달라 이렇게 유도했던 그런 그 질도 네. 있습니다. 그날 보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그런 명태균 씨를 자제를 시키더라고요. 네, 네, 네. 여러 차례 한 거 보고 나서 명태균 씨가 일부러 저렇게 하나 싶을 정도로 네.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네.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네. 제가 계속 그렇게 그 좀 몇 차례 네. 제재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어떤 이 뭐 사법 처리가 될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지 또 청구가 되면 발부가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검 수사가 진전되면서 나오겠지만 네, 네. 어찌됐든 간에 보면 지금 그 수순으로 뭔가 가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서울시장 선거에 완전히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오 시장은 지금 태세로는 그냥 출마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민주당 입장에서 탈환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출마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에도 부담이 되고 본인한테도 네, 부담이 네, 되는 네. 거죠. 당연히 부담이 되겠고요. 또 우리 민주당은 이번 이제 계엄과 또 내란을 극복하고 새롭게 했던 그 전국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정치 환경이 이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장 선거가 역대 선거가 늘 보면 네. 굉장히 그 여야 간의 지지도라든가 이런 것에 큰 격차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보수 측의 지지도가 좀 상당히 네. 높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전략은 굉장히 치밀하고 또 네. 정교하게 짜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 보수 얘기를 잘 아울러야 되는데 네. 과거 선거를 보면은 이렇게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네. 내부 인물보다는 외부에서 수혈한 인물들이 네. 된 사례가 많다. 네, 과거에 뭐 조순 시장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내부에서 될 건지 외부에서 또 수혈할 건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아직까지 뭐 여러분들이 지금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겠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렇죠. 굉장히 네. 좀 부담스럽고요. 네. 우선은 여하튼 스펙트럼을 좀 더 넓게 네. 가져가야지 네. 이 서울시의 어떤 선거를 좀 잘 치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으로서 네, 네. 그런 얘기하기가 좀 껄끄러울 수도 있겠다 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국 혁신당의 이제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네. 내가 뭐 오세훈이 서울시장 당선되는 거 보고 싶겠느냐. 뭐 당에서
역할이 주어지면 서울시장을 나가든지 음. 어떤 이제 또 그 당시에 또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나가든지 하겠다. 네.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네. 그럼 조국 혁신당과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 전략적 협력 틀 같은 것도 좀 만들어져야 될 것 음. 같긴 한데요. 우리가 지금 뭐 탄핵 과정에서도 또 내란의 진압 과정에서도 네. 아마 야권이 아주 견고한 어떤 단일 대우를 가지고 극복해 왔고요. 최종적으로 탄핵은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내란으로 완전한 청산을 해야 된다 하는 인식이 서로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협력 관계 아마 또 서로 경쟁 관계 이것이 계속되겠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만큼은 음. 상당히 좀 더 협력 관계가 주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네. 그 어찌 됐든 간에 그 뭐 인제 그 상황이 돼 봐야 알겠지만 네. 후보 단일화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일 후보 이런 네네. 얘기들이 충분히 인제 오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네. 지난번에 조국 대표를 어느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와 같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저희 광역 선거 같은 경우는 그 소위 말해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경선이 뭐 유력해 보인다. 네. 그렇지만 광역까지 그래서 우리 아군기 이 소위 말해서 그 국민의힘이 어부지리하는 그런 음. 일들은 없을 거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김민석 총리와도 네. 친하시잖아요. 네네. 네. 근데 김민석 총리 차출설도 나오는데 음. 그 어떻습니까? 김민석 총리 가능성은 좀 있나요? 뭐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인제 아페크 아니 이게 에이펙이라든가 네. 또 여러 가지 그 국내 이 정부의 어떤 그 초기 그 이재명 정부를 단단히 잘 그 맡고 있는 그 총리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요. 네. 뭐 제가 본 김민석 그 총리가 벌써 차출될 음. 그런 그러니까 스스로가 네네. 어떤 그 그런 지금 더 의지 자리에 주어진 역할에 충실을 하려고 하지 네 네네. 그런 지금 네. 뭐 스스로가 나서려고 할 것 같지는 않다. 네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원래 그 본인의 분위기도 그랬고요. 네. 정치권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음.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장 차출설 아직은 뭐 좀 이른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합니다. 인제 국감이 끝나면 다 예상했던 대로 음. 지방선거 체제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네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인제 서울시장 얘기도 하고 있는 건데 음. 정작 인제 물어보고 싶은 게 전남도지사 후보로 뭐 여론조사 나오고 있고 거론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실제 그 여론조사 보면 상강 후보로 나오고 그러니까 현역 음. 지사 빼고는 또 2 강이다. 2 강을 네. 형성했다. 이런 보도 나오는데 출마 의사는 있으십니까? 일단은 지금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그게 네.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제 의견들을 좀 대외적으로 천명할 네. 그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한번 봐 보면 최근에 네. KBS 광주방송총국에서 그 네. 지역에 여론조사를 하는 게 있던데 한번 선호도 조사인데 네. 쭉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쭉 네. 나왔더라고요. 저렇게 인제 김용록 현 지사가 네. 상당히 제일 선두권에서는 네. 앞서서 달리고 있는데 '현역 지사가 저 정도면 압도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인제 나머지 이렇게 쭉 그 주철현 의원 그리고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이 인제 2강 체제 형성하고 있고요. 나머지 인제 이계호 전 농산부 장관 그리고 서삼석 의원 이렇게 뒤따르고 있는데 네. 저 선호도 조사 보면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아니요. 좀 불만스럽습니다마는 네. 그래도 뭐 그 도민들이 또 그런 기회는 네. 아직 또 이 관심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다음에 인제 저 선호도 조사에서 나온 어떤 그 지역별로 네. 선호도의 인제 차이 네. 이거니까 주로 의원님은 광주 근교 네네. 여기서 인제 그 지역이 인제 전남 나주 하순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선호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네. 동남, 서남 이쪽에서는 쪼끔 음. 상대적으로 약세처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그쪽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아직은 뭐 이제 지역적으로 제가 광주 그 중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네. 활동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인제 뭐 그 기회가 주어지면 아마 네. 동부권이라든가 또 서남권에서도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 지난번 이제 그 충남 국감을 할 때 네. 보니까 김태흠 지사하고 이렇게 상당히 설전은 아니고 인제 호통치는 모습이 좀 네. 보인 영상을 제가 한번 네. 봤어요. 그랬더니 "도지사가 그렇게 높은 줄 아느냐?" 뭐 이렇게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수주액은 얼만지 전체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자료 못 드리겠습니다. 훈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발언 기회를 안 줬는데 왜 발언을 해요?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오만한 자세로 국감을 왔습니까? 네. 오세훈은 아주 그냥 미끌미끌한 그런 그 후보라 아니 증인이라면 네. 약간 능구렁이 스타일인 거죠. 능구렁이 네. 스타일이고 여기는 아주 그냥 과격한 그 이 전투적인 돌직구 네, 스타일 돌직구 모양이죠. 네. 스타일입니다. 근데 여러 차례 제가 타일렀어요. 사실은 제가 사회자로서 네. 아니 지사님은 과거에 정치할 때도 그렇게 안 하셨지 않냐고. 네. 정치할 때 의원들의 역할을 할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또 나무라도 하고 그랬는데 이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피감기관의 기관장으로 당연히 들어야 될 자세인데 오히려 본인이 더 옥타브가 높고 목소리가 네. 더 크고 이러면 네. 되겠느냐 이런 네. 여러 차례 이제 훈계를 좀 했는데요. 결정적으로 모경종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 못 네.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방 사무여서 더 네. 이상 뭐냐 이 그 국감 대상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제가 네. 그 발언을 좀 제지를 했죠. 그런데 네. 오히려 그냥 펜도 던지면서 말이에요. 그냥 아주 불쾌한 그런 어떤 언행을 해서 제가 네. 굉장히 좀 호통을 좀 쳤습니다. 네. 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소위 말해 그 뭡니까 감사를 받는 그렇죠. 그 피감기관의 국민들을 대리해서 인제 국회의원들이 질문하고 하는 건데 예.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뭐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답변을 그런 걸 왜 물어보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네. 그거는 상당히 지적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주장은 같아요. 할 수 있죠. 네.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저렇게 불손한 태도로 이 국민의 대표 기관을 또 네. 무시하거나 또 이렇게 농락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예 저 모습을 보면서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하면 저렇게 하지 않겠다.' 당연히 인제 의원도 하셨고 저는 김태흠 지사의 이 발언을 네. 단지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내지는 국회에 대한 폭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태흠 지사의 그 도정 구호가요. 힘센 도정이더라고요. 힘센 도정. 힘센 도정. 힘센 어디다 도정이라는 힘과시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청에 그 걸려 있는 네. 캐치플레이가 힘센 도정이더라고요. 네. 근데 힘센 도정이 아니라 힘센 도지사야. 네. 그러니까 도민들에게도 저런 모습들을 그리고 도청의 어떤 그 동료 공직자들에게도 네.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네. 이런 우려가 들 만큼 본인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네. 자기의 어떤 그 기분을 억제하지 못하고 네. 모든 이 도민들까지 포함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 마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여튼 저런 모습 보면서 반면 교사는 좀 되셨을 것 같네요. 아이고 저는 뭐 이 우리 민주당의 지금 이 정부 이름이 국민주권정부이기도 하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이나 우리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철두철미 국민이 우리 정치의 어떤 주인이고 우리가 네.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또한 지금까지 그렇게 정치를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네.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인제 아까 좀 설명은 하셨는데 만약에 인제 도지사가 된다면 네. '나는 어떻게 전남을 바꾸겠다.' 이런 구상들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최종적으로 국민이 알고 한다. 보면 국민이 하는 네. 거다. 네. 저는 그게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몫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네. 결국 도민들의 공감, 도민들의 참여, 도민들의 지혜를 한데를 모아냈을 때의 도정의 성과는 극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도 제가 국회에서 이낙연
부의장께서 네. 주최한 그런 시민의회라고 하는 네.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철저히 도민이 이 도정의 전남 정치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러니까 도민들이 제대로 자기 의견을 말하고 네. 또 그 문제를 푸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음. 도지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어찌 보면 정치인은 서번트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 도민들의 도구이고 또 머슴이다 이런 생각을 네. 가지고 대통령과 생각이 그 하여튼 철학이 그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네. 네네. 네. 그런데 인제 호남 쪽의 어떤 도지사, 전남도지사 여기 이 부분 그러니까 호남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잖아요. 민주당의 어떤 텃밭이긴 하지만 그리고 어떤 민주주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하고 어떤 근간을 이루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지역 발전 여기에서는 소외됐다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뭐냐. 호남을 텃밭으로 생각하면서 지역에 와서 표 달라고 하는데 지역 발전에는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 좀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평가도 받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로 퉁치고 갈 일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네. 어찌 보면 인제 이 1995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 25년이니까 그 지방자치 딱 30주년이거든요. 네. 지방자치 30주년 동안 30년 동안 전남 도민들이나 호남민들은 철저히 민주당에게 도정, 지역의 정치를 맡겨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성과에 있어서도 철저히 민주당이 그 성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인들이 소위 말해 소외받았다라고 이야기한 건 조금 언어적으로는 네.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네. 지방정부는 완전히 민주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민주당한테 도민이 소외받았다 이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민주당이 도민의 기대에 네. 부응하지 못했다. 그렇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네. 또 그만큼 지역의 낙후와 또 이 퇴보에 대해서 특히 지방 소멸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네. 또 다른 언어적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은 그 경쟁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여기는 물론 내부 경쟁은 하지만 어떤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야당과 여당 이렇게 국민의힘, 민주당 이게 그렇게 늘상 경쟁이 표현하기에는 네. 지역에 정치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좀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요. 아무리 봐도 이 호남 정치는 내부에서의 치열함이 좀 부족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부라는 게 이제 민주당 내부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아니 지역에서 했던 경선 과정도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 현역으로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네. 그 치열함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경기도 쪽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치열함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그건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의원 2번 하셨죠. 네. 또 나주시장 또 2번 하셨죠. 네. 그리고 이제 나주 화순에서 3선 의원을 하셨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역에 완전히 밀착되고 지역 기반으로서 성장해 오신 네. 그런 어떤 정치 경력으로 볼 때 그런 점들은 굉장히 제일 잘 느끼고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지방에서 도의원 2차례, 시장 2차례 할 때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됐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네. 아마 그때 제 심정이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네. 민주당의 분위기가 좀 더 치열하지 못하다라는 것. 네. 그리고 지역민들의 기대에 음.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그 짝대기만 꼽아도 당선이 된다든가 아니면 당선된 이후에도 또 이렇게 적당히 해도 또 다음이 보장되는 네. 뭐 이런 아랫목 정치랄까요? 그래서 전라도 정치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점이 좀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국민주권 정부 하에서 우리 민주당이 좀 상당히 자세 전환을 하고 있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아마 전남의 정치도 많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지역에 인제 서부터 성장을 해 왔고 오늘 또 거기서 농민운동부터 시작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걸 뼈저리게 느끼실 거고 이런 지역 발전에 대한 어떤 구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 현실적일 것 같긴 합니다만 네네. 네. 되게 호남의 정치인들이 인제 공천을 통해서 그 예비 경선 그러니까 경선이 본선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공천만 받으면 네. 당선이다. 뭐 이런 느낌의 이 분위기가 사실은 조금 그 호남 정치에 뭔가요? 좀 긴장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네.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또 지역민들이 워낙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많기 때문에 많이 또 접어주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고 또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제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은 어떤 산업적 소외되고 인구 줄고 있고 뭐 하여튼 지방 소멸하면 또 전남권이 상당히 네네.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네. 네. 공교롭게도 지방 소멸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요. 네.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호남과 네. 국민의힘이 또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경북 음. 지역이에요. 네. 그것은 뭐 연관성을 굳이 논리적으로 음. 따져보면 경쟁이 좀 네. 덜한 지역의 음. 어떤 분위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당의 어떤 텃밭들이 오히려 더 네. 뭔가 좀 더 신경을 쓸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네. 아까 말한 산업적으로도 조금 더 낙후되어 있는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뭡니까 인구로도 소멸 지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에 이제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대통령께서 호남의 이제 희생에 대한 보답을 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이고 또 대통령 임기하고 음.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임기가 네. 동시에 종료되거든요. 그렇죠. 4년 동안 네. 대통령의 이재명 정부와 함께하는 정부 네. 그렇게 보면 다음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게 우리 지역의 미래를 네. 바꿀 수 있는 네. 굉장히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네. 아무리 도지사가 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잘해도 정부가 아마 뭐 국민의힘 정부면 그렇죠. 자기 그건 지역에 예. 새로운 도전을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 발전에 대한 구상, 국가 네. 균형 발전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철학이라든가 방향성, 어떤 미래 지향성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게 대통령이 그런 거 안 갖고 있다면 그게 성공적으로 될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죠. 네. 다행히 이제 정청래 대표도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추석 명절 때 이제 호남 지역 방문하고 와서 국가는 호남 경제 발전에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답할 차례다. 이런 글을 올린 걸 제가 봤었는데 네. 이렇게 보면 지금 민주당 내 호남 발전 투기가 또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네. 호남인들은 그러면 이번 어떤 이재명 정부에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지금 당 대표께서도 그렇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호남의 희생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 네.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아마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제 결국은 그런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중앙정부는 환경과 조건을 네. 이 환경을 또 형성하는 거고 그걸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은 지역의 정치 역량이 아니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지난 9월에 대정부 질의 때 네. 남부 경제권 육성 이런 어떤 구상안 네네. 그를 이렇게 질의하는 게 제가 이제 지금 준비하면서 찾다 보니까 그게 나와서 봤는데 네. 굉장히 큰 대형 프로젝트 같아요. 네네. 남부 경제권 구상, 남부 경제권 육성,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동남 경제권이 네. 있고 이쪽이 서남권이죠, 이제. 네네. 예. 거기를 글로벌 물류 축으로 만들겠다 이런 구상인 것 같은데 네네. 핵심을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이제 5국 3특이라고 하는 국가 네. 균형 발전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어떤 국정 과제로 지금 확정돼 네. 있죠. 5국 3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역별로 네. 영남권, 대구 경북권, 그리고 호남권, 충청권, 수도권 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라고 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쏠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부산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광주는 인구가 격감하고 있고 네. 뭐 전남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의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실제로 실현되려면 네. 어찌 보면 그런 어떤 수도권에 대항하는 이 독립적인 경제권들을 또 이렇게 지방의 축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구축이 돼야 된다. 예. 이런 논리적인 어떤 이 구상이 아마 남부 경제권을 제가 이야기하게 된 배경이고요. 네. 또 이번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 부산을 소위 말해 북극 항로의 전진 기지로 또 해양 수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 부울경을 이렇게 묶어 세웠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북극 항로 정책은 사실은 부산 혼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특히 북극 항로는 컨테이너 그런 이 물동량보다도 그런 어떤 그 탱크로리와 같은 네. 그 액체 물동량 LNG선이라든가. 예, 예. 네. 그래서 광양이라든가 이런 광양항의 역할이 또 굉장히 또 이 함께 네. 이 뒷받침돼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저는 이제 거기다가 소위 말해서 우리 그 대한민국과의 어떤 제3의 경제 협력, 소위 말해서 무역 그 시장이라고 하는 이 네. 동남아 시장을 그 겨냥한 네. 그 소위 말해 남방 항로, 신남방항로라는 표현을 남방 하던데. 경제. 지금 이제 그 베트남과 이 대한민국 간의 무역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요. 네. 또 베트남에 우리 한국인이 1년 관광객이 350만이 넘습니다. 네. 그 아주 교류가 확장되고 있고 동남아 이 국가까지 합하면 네. 굉장히 크게 지금 경제가 서로 교류하고 있고 네. 호주, 인도까지 포함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경제 협력 또 이 통상 관계를 보면 앞으로 북방 항로 규모의 이 네. 못지않게 남방 항로, 남방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기는 축을 그래서 글로벌 어떤 글로벌 허브로 어디를 광양? 부산과 광양, 여수 그리고 전체 남부권을 전부 예, 저렇게 예. 벨트로 묶어서 이렇게 네, 네. 신남방 글로벌 허브로 만들자 이런 네, 구상인 네. 거죠, 그러면? 네. 네. 상당히 대형 프로젝트네요. 만약 저거 하려 그러면 정부에서 뭐 예산 지원도 해야 되는데 네. 이번 728조 규모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제 쭉 그런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제 제한되어 있는 남방 경제권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다시 네. 총리에게 제안을 했고 네. 총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좀 고민해 보자. 네. 이런 정도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근데 있다.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함께 고민해 보자 이게 아닌데요. 아주 적극적이시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네. 구상이다. 네. 라고 굉장히 매우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 봤는데 부산항은 물류와 해운의 전진기지로 만들어서 동북아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는 것처럼 전남은 여수, 광양, 목포 그리고 무안국제공항을 활용해서 최근 급성장 중인 아세안, 호주, 인도 등과 연결되는 신남방 글로벌 허브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제안에 대해서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남방 또는 뭐 아세안은 최근에 중국에 버금가는 그러한 어떤 수출 기지라든가 경제적 중요성을 갖고 부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접근을 한 적이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신남방 경제 전략을 계속 강화해 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그것을 호남의 발전 전략과 연계시켜서 일종의 전략으로 구상하시는 것은 굉장히 창조적이고 바람직한 제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통상국가잖아요. 네.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 있었고 중국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 동남아 시장이라는 것이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동남아의 어떤 관문 역할들을 우리 이 남부 경제권이 좀 담당하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또 국가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고
또 그런 어떤 기반 시설들을 만들어 가자 이런 뜻을 가지고 네. 총리에게 질문했던 것이. 대정부 질의할 때 총리가 저렇게 반응한 거는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네네. 굉장히 그 매우 창의적이고 창조적 구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걸 봐서는 네. 아, 정부가 잘 뒷받침하겠구나 이런 네, 생각은 네. 드는데 결국은 아까 얘기하셨던 국정과제 5극 3특 네. 이 국가균형 발전 전략과 네. 개를 같이 한다, 맥을 네, 같이 한다 네. 이렇게 볼 그렇게 수 보면 있겠네요. 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도 이제 당연히 정부와 어떤 그 지방과 정부 간의 협조 네, 이런 네. 것들이 원활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에너지 수도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예, 에너지 수도 이건 뭡니까? 아까 북구 강로 얘기하시면서 네. 부산을 갖다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 네, 부산권을. 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호남권을 에너지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네. 구상 같은데. 이재명 정부의 호남권 정책 중에 가장 핵심 정책이 네, 그 에너지 고속도로 네, 그리고 또 알리백 산단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그 뒷받침하는 전후방 산업들을 지역에 잘 이 정착시키는 것이 어찌 보면 남방 경제권을 뒷받침하는 네, 그 배후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선은 이제 구상 정도에서 이제 시작해 가지고 초기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초대형 데이터 센터라든가 네. 또 이 삼성과 또 이 AI 관련한 컴퓨팅 센터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진 그 새로운 신도시를 지금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호남권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는 게 네, 네. AI 데이터 센터나 이게 전기죠, 결국은. 네.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구상을 에너지 수도를 구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은 네, 사실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호남 네. 쪽에 어떤 이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다. 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호남권의 새로운 산업들을 키워나가겠다. 네. 이런 구상입니다. 태양광, 풍력 여기서 나오는 전기가 지금 저 호남에서 좀 남아 돈다고 네, 그러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충분히 그 전기 에너지로 뒷받침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네, 지금 우리 호남권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상당 부분이 그 발전되는 시간이 딱 한정돼 있잖아요. 네, 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간헐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전력이 필요할 때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위 말해서 특정 시간에 집중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생산되더라도 버려지는 그런 전력이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소비지까지의 어떤 충분한 소위 말해서 전력망을 구축해 가지고 네, 호남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그 소위 말해서 버려지는 에너지가 없도록 네,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구상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우리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는 그 사용하는 그런 네, 기업들은 수도권에 다 있는데 네,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냐. 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전력망이라든가 이 에너지 고속도로에는 천문학적인 그렇죠. 그런 어떤 그 예산이 네,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산되는 것을 모든 것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이 방식의 에너지 고속도로가 아니라 네, 지산지소 그러니까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네, 지역에서 충분히 사용하고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역 산업과 일자리를 키워나가자 네, 이런 이 또 주장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에너지 수도라고 하는 이 정책이 네.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전력들을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전력이 풍부한 곳에 가서 위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네, 네. 앞으로는 이제 아까 알리백 말씀하셨는데 전력 다소비 이 업종들은 네, 이 소위 말해서 이 소비지 그러니까 생산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까이에 네, 입지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여건이죠. 네, 더더군다나 이제 알리백이라고 해서 네, 지구촌에 있어서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다 네, 자기가 생산되는 모든 이 생산에 있어서 소요되는 에너지를 네,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네. 그러니까 2050년까지인가요? 네, 재생에너지 네. 100%로 달성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게. 달성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네, 여전히 아직도
그 50% 미만의 음. 그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이제 그런 알리백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전남의 그런 데 입지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유럽의 어떤 새로운 무역 장벽이 알리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남에는 전남 플러스 호남 쪽에는 전력이 그런 어떤 재생에너지 전력이 풍부하게 생산이 된다면 네.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죠. 그런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알리백 네. 그런 기업이라든가 또 재생에너지를 많이 지금 수요로 하는 그런 초대형 데이터 센터라든가 AI 컴퓨팅 센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남 지역의 입지적 우수성을 네.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우리가 생산되는 그 지역의 에너지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그것을 위한 기반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돕겠다 네.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네. 어떤 정부의 정책이다 이렇게 네.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그 정책과 가장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당연히 전남의 서남권은 네. 에너지를 중심으로서 산업과 도시를 재배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네. 전남 동부권은 지금 그동안에 이제 석유 화학 산업과 또 에너지를 아주 많이 사용하는 제철 철강 산업이 분포해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탄소 중립 시대에 있어서 이 화학 산업과 이 철강 산업이 재편돼야 된다 하는 그런 시대적인 어떤 네. 환경에 좀 직면해 있고요. 특히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어떤 경쟁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좀 이제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여수가 난리라고 네네. 하던데요. 그래서 여수의 화학 산업을 예. 다시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음. 어떤 재편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아마 음. 전남 그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과제가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이게 네. 예산이라든가 뭐 산업 구조를 바꾼다라는 게 네네. 정부 구조 조정도 해야 해야 되고, 되겠고요. 네. 또 그 통합도 해야 되겠고 경쟁력 없는 것은 또 이렇게 사실은 또 다른 산업으로 네. 전환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면 이제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찰청이 폐지됐고 수사 네. 기소가 이제 분리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안부 산하로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좀 우려스러운 점이 행안부가 너무 수사 권력을 너무 많이 쥐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도 있고 하는데 행안위원장이시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그 우려에 대한 거는 어떻게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 네. 물론 경찰이 지금 이 수사 기능들을 거의 많은 부분에서 좀 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할 수 있지만요. 엄연히 외청으로서 중수청과 이 경찰청은 별도의 조직이다 이렇게 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거기에 따르는 수사 역량의 어떤 이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도 네. 앞으로 이게 이제 시행 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잘 해 나갈 네. 계획입니다. 당정 행안부하고 협의가 당정 있었죠. 협의를 네.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검찰 개혁 법안이 네. 단지 법무부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행안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거기에 대비한 노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 네.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신상 관련해서 좀 여쭤보면 그 1985년 미문화원 사건 뭐 이제 그 당시에 그 사건으로 해서 구속된 전력도 있는 거죠. 네네. 네. 근데 듣기로는 그때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가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지금 그리고 한 번은 가가지고 비자도 좀 회수당했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다 해결됐고요. 네. 이번에 제가 그 국정감사에서 그 5.18의 마지막 자료, 마지막 이 소위 말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이제 미국 그 5.18 민주항쟁 과정에서 네. 남은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이 미국에 많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런 자료들을 이 소위 말해 5.18의 진상을 마무리하는 네. 밝히는 데 있어서 마지막까지 좀 정부가 노력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40년 전, 85년도죠. 네. 85년도에 그 광주 학살의 진상을 네. 규명하라고 네. 하면서
이렇게 싸웠던 그런 전력이 좀 있습니다. 이 시내에서 시민들을 학살한 부대는 공수부대였지만 네. 외곽을 차단하고 다른 시민들의 합류를 소위 말해 차단했던 부대는 한미연합사 휘하에 있었던 네. 24단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박준병. 예. 그래서 박준병 사령관이 지휘하는 24단이 결국은 학살했던 같이 가담했던 조직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르는 미국의 지휘 책임이 있는 거다. 지휘 책임 플러스 방관 네. 책임이 있는 미국이 거다. 네. 방관하지 않았으면 결코 이 24단이 네. 이 소위 말해서 광주 학살에 네. 어떤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때 그 미군 책임이 있어야 사과해달라고 하고 이제 주장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 사과 받아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공식적인 사과를 받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우방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그 책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밝히는 것은 정당한 우리 한 국민들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그때 그런 어떤 이제 학생 운동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농민 운동 이렇게 하셔서 그런 것들이 밑거름이 돼서 도의원도 하시고 나주에서 시장도 하시고 그리고 삼선 의원도 하시고 해서 이제 또 다른 길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그게 정치라고 생각을 못했죠. 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그렇죠. 그런 그리고 어떤 농민들의 사심을 갖고 한 건 아니죠. 생존권을 또 네. 이렇게 지켜내는 것이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소명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 지나고 보고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다 보니까 이 제도적인 틀로서 그것이 더 완성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정치의 영역과 그 젊은 시절 때의 어떤 그 민주화 운동과는 아마 이렇게 역사적으로 인연이 좀 닿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국회 행안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있는데다 또 내년 이제 이어지는 지방선거까지 이렇게 질문하다 보니까 좀 폭이 넓어졌는데 네. 지방선거에 또 출사표를 던지면 더 모셔서 좀 더 모셔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전남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다른 분들이 네. 불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다른 분들 김영록 지사님도 그렇고 주철현 의원님도 그렇고 나오시겠다고 희망하면 또 모셔서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